안녕하세요. 친절한 책 라디오의 책쌤입니다. 한낮에는 반팔 차림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느덧 6월이네요. 봄과 여름 사이 또 하나의 계절이 지나고 있습니다. 책을 통한 여행을 권하는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45번째 책여행 날인데요. 함께 읽을 책은 백은선의 나는 내가 싫고 좋고 이상하고입니다. 2012년 문학과 사회로 데뷔한 작가는 강렬한 언어로 단숨에 팬층을 확보하며 2017년 첫 시집 가능세계로 가장 뛰어난 첫 창작집에 수여하는 김준성 문학상을 수상, 신인의 시집으로는 이례적으로 작가들 사이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끌어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싫고 좋고 이상하고는 2020년 4월부터 주간 문학동네에 연재해온 글과 등단 이후 시인이 발표해온 산문을 묶은 책으로 누구에게나 익숙할 자기 자신에게 갖는 양가 감정에 관해 직설적이고 솔직한 문체로 풀어내며 진짜 나와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 책쌤과 함께 좋고 싫고 이상한 나를 만나러 책여행을 떠나볼까요? 나는 내가 싫다. 나는 내 삶이 싫으면서 좋다.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면서도 안도한다. 나는 시인같이 말하는 걸 즐기지만 속으로는 시인같이 말하는 나를 약간 우스꽝스럽다고도 생각한다. 트위터에서 미국 시인 뮤리얼 루카이저의 만약 한 여성이 자신의 삶에 대해 털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세상은 터져버릴 것이다. 라는 말을 보았다. 나도 그렇다. 그것을 써야 한다는 마음과 쓸 수 없다는 마음 사이에서 나는 수없이 찢기고 있다. 성폭력을 당하게 되면 당하는 순간에는 그것이 성폭력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밖에 대처하지 못했느냐고 묻는다. 그런 물음은 새로운 상처가 되고 피해자의 입을 다물게 만든다. 피해자는 사건에 대해 오랜 시간 곱씹고 살아내면서 봉합하려고 애쓰며 점점 깨닫게 된다. 그것이 내게 일어난 폭력이고 나는 피해자라는 사실을. 시간이 흘러도 폭력은 계속해서 현재에 있고 매번 나를 새롭게 난도질한다. 나는 내가 여지를 준 것은 아닌지 물으며 자주 자신을 원망한다. 계속해서 스스로를 몰아세운다. 나는 내게 질문했던 주변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나를 둔다. 그래서 상처받은 나는 혼자 남는다. 최근 페미니즘을 접하고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나를 불쌍한 피해자로 재현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 또한 남성 주체 권력이 원하는 한 가지 방식이며 그런 피해자의 모습이 오래도록 내게 뿌리 깊게 내면화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여성 혐오를 아직도 다 지우지 못했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끄럽지만 먼저 고백해야겠다. 나는 고등학생 때 담임선생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당시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질책은 피해자가 겪는 가장 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질책은 침묵을 작동하게 한다. 친구는 생일 선물로 내게 소설을 써주었다. 내 인터넷상의 닉네임이었던 도로시라는 소녀가 숲속에 오두막을 짓고 산다. 그녀는 절대 오두막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다. 사람들을 피하고 혼자 안온하게 지낸다. 오두막 안에서 음악도 듣고 책도 읽는다. 도로시는 대문에 열린 자물쇠를 걸어둔다. 누군가 눈치채고 자신의 오두막에 들어와 주기를 기다린다.
그날 밤 늙은 남자가 도로시의 집에 침입한다. 도로시는 속수무책으로 폭력을 당하고 만다. 나는 소설을 읽고 그것이 나에 대한 비난과 질책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스스로가 수치스러웠고 부끄러웠다. 나는 가해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주 궁금했다. 그 사람의 집에 찾아가 부인과 아이들 앞에서 그 사람의 해하는 상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 엄마에게 정신과에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엄마는 대학도 못 가고 취직도 못하게 될 거라며 거절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을 때도 엄마는 안 된다고 했다. 엄마의 질문이 지금도 불쑥 생각나 나를 찌른다. 그 사람 정말 서울대 나온 거 맞니? 김현 시인은 21세기 문학 2016년 가을호에 발표한 글 질문 있습니다에서 왜 수치는 당한 사람의 몫이냐고 물었다. 그 문장이 내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내가 이혼을 했다고 해서 공공재가 된 것은 아니다. 내가 이혼한 것은 내가 되기 위해서이다. 언제나 사랑에 빠질 준비가 된 여성일로 나를 보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혼녀의 의미가 네가 나한테 마음을 품어도 된다는 혹은 네가 마음을 주면 내가 보답할 거라는 뜻은 아니다. 정신 차려라. 너를 안 만난다고 해서 다른 남자가 있다는 뜻도 아니다. 나는 복합적인 삶을 여러 각도로 들여다보며 세상에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았다.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 싫다. 그게 무엇에 관한 확신이건 간에 싫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한다. 그게 가스라이팅인 줄도 모른다. 스스로를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이다. 나는 관계 맺기에 너무나 서툴렀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상대방과 쉽게 사랑에 빠지곤 했다.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만큼 마음을 한번 열면 버림받는 게 두려워서 관계에 끌려다니곤 했다. 모든 게 다 나 때문이다. 내 잘못이다.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며 더 잘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관계는 점점 이상해지고 나는 눈치를 보고 불행해진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면 너무 좋다. 다정함은 마약 같다. 그 다정을 잃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점점 상대에게 나를 맞추게 된다. 그러다 보면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자살은 늘 내가 마지막에 낼 수 있는 예비된 카드이자 보험이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난 후에 더 이상 그런 생각으로조차 위안을 삼을 수 없다는 게 서럽고 슬퍼서 감당할 수 없이 마음이 아팠다. 얘는 내가 전부니까, 내가 사랑해줘야 하니까. 그 절대적인 사랑과 헌신이 나를 갉아먹으면서도 나를 살렸다. 사랑에 대한 갈망을 채워준 건 아이다.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을 마지막 한 사람이 되어준 것으로. 아이 덕분에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세상에는 참 여러 모양의 마음과 삶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정상성만 보고 듣고 배우니까 그게 싫다. 예전에 보았던 어떤 일본 만화에서 주인공은 견딜 수 없어 힘들 때마다 손바닥에 참을인을 그려서 먹는 신용을 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참으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게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데 나도 참으며 살긴 하지만서도 참는 거 너무 싫어. 가장 비참한 지점은 살면서 대부분의 참아야 하는 일이 돈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점이다. 돈만 많으면 참을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럼 나는 나쁜 사람이 될까? 나는 평소에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면서도 드러내기 싫어하기 때문에
시를 쓰는 것이 체질에 맞았는데 산문은 많은 분이 읽고 공감해 주셔서 좋긴 하지만 벌거벗은 노출증 환자가 되는 느낌이라 많이 힘들기도 했다. 아마 이 정도의 원고료가 책정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속을 다 까보이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결국 나는 아주 적극적으로 내 불행을 팔아치운 셈이고 그것은 영원히 나를 따라다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으로 저렴한 불행인 것이다. 산문 쓰는데 공력을 모으고 싶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득한 마음에 한동안 SNS를 잘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열심히 다시 하고 싶기도 하고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기도 하다. 나는 누군가 내게 기대하는 것을 열심히 수행하며 살고 싶지 않다. 뭐든지 제멋대로 하며 살고 싶다. 그런 내 모습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실망한다고 해도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나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나를 맞추기 위해 너무나 나를 지우며 살았고 그런 일에 진력이 났으니까. 어릴 때 왕따를 당했던 일을 자주 생각한다. 요즘도 머리에 껌을 붙인 일, 머리카락을 억지로 잘린 일, 미술 시간이 끝나고 물통을 씻고 돌아와 보니 의자가 빨갛게 칠해져 있던 일, 생리한다고 놀렸는데 생리가 놀림받을 일인가? 학교에 가보니 책걸상이 없었던 일, 화장실 제일 끝간에 처박혀 있었고 아무렇지 않은 척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놓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얻어맞은 일, 의외로 이건 크게 상처가 되지 않았다. 걸레라고 놀림받던 일, 성경험 전무했고요. 있으면 또 어때? 정신병자 취급받던 일, 제일 적확한 따돌림 이후였다. 벙어리라고 놀림받던 일, 너네랑 말하기 싫었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이상한 애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녔는데 이렇게 멋지게 자란 나 최고고 왕따인 채로 초중고 전부 다니고 졸업했다는 것에 상을 주고 싶다. 지금 같았으면 당장 때려치웠을 텐데. 그래서 예대 갔을 때 모든 게 신기했다. 아무도 나한테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아서, 친하게 지내줘서. 어제가 전생 같고 오늘이 어제 같은데 긴 나락 속 하나의 점. 이제는 이 책을 썼던 일도 아주 오래된 과거 같아질 무렵 책이 나온다니 신기하고 기쁘다. 나는 삶을 구경해요. 기쁘고 슬퍼요. 책의 끝에 작가가 쓴 에필로그의 글의 일부입니다. 책을 읽으며 결벽에 가까울 만큼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자 하는 작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유독 나는 이라는 주어를 시작하는 문장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과거의 나는 어땠는지, 지금의 나는 어떤지, 나의 감정과 상태에 관한 끊임없는 자기 검열을 통해 진짜 나를 만나기 위해 고분분투하는 느낌이랄까요? 사실 문장의 전개가 그동안 만나본 적이 없는 형태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어느새 저 역시 그녀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 너를 띄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흡입력이죠.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충격적인 이 모든 일들을 다 겪었다는 사실에도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나 당당한 나로서 서고자 하는 그녀의 절박한 의지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양가 감정, 좋으면서도 싫고 이상한 나. 그것이야말로 나를 바라보는 솔직한 시선이겠죠? 하지만 그런 나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아낄 수 있는 한 사람 역시 나 자신일 겁니다.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과 댓글로 여러분과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저와의 책 여행에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